너무 오랜만에 꿈을 이루려고 하려던 나 자신이 미웠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인 여성입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피하는 것으로 피곤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고 고집이 세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 후 진로를 바꾸고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고 가정사 난관에 부딪히면서 공부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자신이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서 공부를 중단하고 디지스트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멋진 사람, 나의 남편이 있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아. 나 우리 엄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식이랑 남편 생각한다고. 당신 꿈 접지 마. 그거 우리 위한 일 아니야? 나랑 서하 생각한다고. 당신이 꿈 포기하면 우리가 좋겠어. 우리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은 거야? 남편이 저렇게까지 저를 지지해주는 데에는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시면서 고생만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는 남편이 군부대에 있을 때, 시동생은 대학에 다닐 때 과력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를 자기 안에 신념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서서 제 꿈을 지지해 주는데 그런 나한테 태클을 거는 인간이 있었어요. 네, 그건 다름 아닌 내 동생이에요. 형은 공부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나는 형이 취직 오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 공부하시게 지금 너무 좋잖아요. 굳이 일을 왜 하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머, 형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표정이 안 좋아졌네요. 그냥 남편의 지원을 받는 게 부럽다고 하면 될 것이지. 동서라인텍 앞에서 내가 굳이 우리 서아 아빠 지원 받아서 공부한다는 얘기하지 말을 것이네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동서 씨가 부러워서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다 알아요. 결혼 후에 우리 남편이 변해서 그렇죠. 동서 씨는 혼자서 거의 외벌이로 살아가시고 많이 일하시죠. 우리 언니도 그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기서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형님을 부르지 않고 형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하셨나 봐요. 앞으로는 동서 씨에게 남편의 지원을 받고 공부할 얘기는 안 할게요. 죄송해요. 눈치 없었던 것 같네요. 결혼 후에 동서 씨의 상황과 언니의 사업이 어려웠던 걸 알고 있어요. 동서 씨에게서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동서 씨에게 항상 말씀하곤 했어요. 동서 씨도 그때마다 아니라고 계셨어요. 상황이 심각해졌고 시어머니께서도 동서 씨의 행동을 꾸준히 지적하셨죠. 왜 그러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서 씨는 정말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해야겠어요. 뿌렸어요. 도도하고 잘난 의사복을 벗어던졌을 때 그냥 고주망태 주정뱅이 중 한 명이었죠. 옷을 마구잡이로 걷어올리며 가관도 아닌 모습이었어요. 모든 건 너 때문인데 동생을 돕지 않아서 왜 데리고 나왔어요? 원수야, 너도 도와주면 좋겠어. 이럴 줄 알았어. 지난주부터 형이랑 형수도 당신을 보고 제사를 지내는 시간에 맞춰 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오기 싫다고 했어. 동서가 당직을 서다가도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동서가 왔을 때 짜증을 내며 요리를 했어요. 정말로 괜찮으니 내 손에 맡기고 좀 쉬고 나와. 동서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끝내 자기 혼자 짜증을 토해내게 됐어요. 마지막 경고야. 지금 실수를 하고 있어. 술에 취해 형이랑 형수의 얼굴이 보이는군요. 내용, 어떻게 계속해서 이러는 거야. 정말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나도 너처럼 형수처럼 형님처럼 남편한테 서포트 받고 살고 싶은데. 아이고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시동생이 동수한테 홍구멍을 냈지만 동서는 술에 취해 자기 남편한테 혼내주려고 하지 못했거든. 오히려 축이 더 올라왔거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주망태가 되어갔어. 결국 동서는 그날 시동생 엎어져 충을 늘어진 채로 나갔어요. 그리고 동서는 다음날 우리 부부에게 죄송하다며 짧은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이 내용만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서는 자기 약점을 잡히는 거 싫어하고 뭐든지 완벽하게 하고 싶었고 싫어하는 사람이었어. 욕심이 그득그득한 사람. 그게 우리 동서였어. 그래서 그랬을까요? 동서는 끊임없이 나를 질투했어. 하다못해 우리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신 그 상황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듯했어. 아마 형님 또 떨어진다면? 아휴,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머님들 옆에서 같이 기운 빠지시나요? 어찌 보면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는 번번이 의사고시에 낙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때도 그랬지? 또다시 낙방 안내 소식을 시동생이 전해 들은 것인지 동서는 나에게 전화를 해서 약을 올리려 했어.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남 못 되는 소식에 어쩌면 재빠르게 반응하는 건가? 나는 도무지 동서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 네, 동서. 동서도 알잖아. 우리 남편이 나보다 더 힘내라고 격려하는데 우리 남편은 결코 기운이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나보다 열심히 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우리의 돌봐주실 선생님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어. 그럴게요. 남편도 참 훌륭하네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다 전화를 끊고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어. 아무리 부른다고 답이 없어서 잘못 눌렀다고 모르는 척했죠.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옆에서 주변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어.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나였다는 걸 알면서 전화를 끊지 않았어. 뭐야, 또 시험 떨어졌다던데? 아이고, 그 정도면 공부에 소질이 없는 거 아닌가? 내 얘기가 그 말이야? 서단계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하는데 그 여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친정 아빠를 돌아보는 것도 다 핑계일 뿐이야. 그쪽 집 뭐 하는 집인진 모르겠다만 돈이 부족한 집은 아닌데. 뭘 그렇게 직접 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 어머머, 직접 돌봐준다고. 아니, 그 돈을 쓰거나 다른 일을 한다면 쉴 수 있지 않느냐. 내 얘기가 그 말이야?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든다. 아버지 돌보느라 시험에 집중하지 못해. 얼마나 핑계거리를 만드는지.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을 구해주나 그 인간은 전생의 나라를 구하는 걸까? 제가 시험에서 완벽하게 매진하지 못한 이유는 몸이 편차신 친정아빠를 돌보는 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 때문이었어. 동시에 해왔기에 공부에만 매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몇몇 사람들은 그러면 공부를 잠시 미루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공부를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공부를 중단했다간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걸 남편도 알고 있었기에 남편은 저의 공부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런데 동서 하나로 하다니 열받지 않겠어요. 동서가 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제 핸드폰의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 그 말을 다 녹음해 두었어요. 형님, 제가 아까는 전화를 잘못 눌렀었는데 전화 받게 해드려서 일을 어쩌죠? 전화. 어머, 나도 몰랐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았나 봐. 뭐, 일하다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동서는 이야기 중에 핸드폰 통화 버튼이 눌러져 제게 연결된 것을 알았는지 황급히 전화를 끊고는 이내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치미를 뚝 떼어주니 안심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제가 그것을 다 듣고 녹음했을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간직한 채로 저는 동선의 부부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모르는 살얼음판 식사 자리에서 저는 무심하게 툭 이야기를 던졌어요. 동서는 참 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저요. 아, 그거야 참지. 저런 말을 꺼낸 게 동서 입장에서는 꽤나 당황스러웠을 거야. 저리 이야기를 하더니만 동서는 무슨 소리에 의심하는 눈초리를 품은 채로 제게 물어와서 저는 녹음한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갔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곁에 간병인을 두었는데 그 간병인이 제 아버지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식사 중에도 흘린 적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손을 대고 고소했습니다. 그 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 눈에는 저가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남에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만약 남편이 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남편의 행동이 옳다고 들릴지도 몰라요. 저희 가족 상황은 미숙해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일이 생겼는데 그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동서한테 이야기했듯 간병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도 사실이었고 그 상황을 시동생 부부가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통화 내용을 듣고 남편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쓴소리를 들었죠?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제가 느낀 바는 이전부터인데 제 안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 시간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아이씨, 씨, 아버지, 형님, 그 통화 내용만 듣고 그런 것 같네요. 그냥 장난으로 했던 얘기였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동서는 저를 정말 멍청이로 보는 거야. 뭐야? 내가 시험을 망치는 게 아니야. 내 지능이 아니잖아. 저런 말들 하면서 정말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까 봐 조심했어요. 앞으로 나 그 말하려고 일부러 왔어. 남편이나 나도 동선을 향해 말했어. 그런데 동선은 자기 남편에게 여러 번 신호를 보냈는데도 남편은 그냥 아무 반응도 없었어. 아내를 쪼르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그래, 당연한 거야? 남편은 사업 실패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저희 남편한테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어. 그 사실 동선도 알았기에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동선을 보며 저는 한심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 동선은 내게 이렇게 그런 지적할 시간에 자신도 빨리 좀 나아져야지. 몇 년째 연봉도 올라가는데 아직도 그대로라며 나한테 신경 쓴다고 동선을 주지 마. 동선 자신에게 주어. 듣자듯 말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말했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오늘 왜 그런 말을 하러 왔어? 내가 아까 그렇게 했던 말대로 내가 그에 대해 얘기하라고 자리를 마련했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동선이 잘 안 되는 것은 정작 필요한데 관심을 못 쓰기 때문 아닌가 싶어. 결국 동선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올바르게 못하고 떨면서 있었다. 미안해요. 한마디 던지고 급하게 일어나 나갔어요. 시동생은 역시 급한 일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자신의 아내를 따라가야 했죠. 그 자리에서 당한 창피함과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후로 그가 나에게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어요. 창피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 약간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는 나에게 복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부러웠어요. 형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질투했던 게 죄송스럽다고. 그는 의학 전공 동기들과의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오라고 했어요. 실무 경험을 쌓고 시험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너무 남을 모욕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봤어요. 부모님이 없고 가족이 형제, 시동생 부부, 남편,
그리고 아이뿐인 상황에서 그 의전원 동기들과 모임을 통해 결정했어요. 일단 처음에는 낯선 곳인 동서의 집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서가 내게 손을 내밀어준 것을 받아내며 동서가 말한 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굴도 보고 팁도 얻으면서 저한테는 해로운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서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모임날 나는 동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서가 말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 거니 오늘 재미있는 얘기들을 나누고 오해를 해소하며 시간을 보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이나 공부처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초대를 받아서 동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는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고 고급 와인을 내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로도 잘한다는 말을 해주었고 약속 시간 전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러 기다렸고 조금 후에 동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서는 나를 환영하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중요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동서의 집 구조가 현관문부터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 거실이 나왔을 때 거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 나는 소리뿐이었죠. 그래서 동선을 따라 동서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보다 먼저 들어간 동서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줌마, 빨리 안 오면 주인이 늦어질 텐데. 빨리 음식을 가져와. 아니, 내가 아줌마나 사모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은 우리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요리를 하던 중이라고. 나른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동서에게 베이스맨인 사람들에게 전혀 없는 듯합니다. 시간 개념이 없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늦을 수도 있잖아요. 동서 하이테크의 주인장 역할을 하는 동서는 웃음이 나오곤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죠? 동서 라인텍 부사장이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들은 뭐 하는 소리죠? 그분이 우리 집에서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냐고요. 동서의 동료들은 이런 대화에 몇의 법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내비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야기에 뒤져 있었습니다. 동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나 역시 당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서의 동료 중 한 명이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새로 부임하시는 이사님을 환영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알았어요. 새로 부임하게 된 이사님의 사진을 가지고 미리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날 때 얼굴을 미리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다니 왜 우리에게 말을 안 했어요? 이런 상황이 동서에게 혼란을 주었어요. 동서의 동문들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동서는 나를 가리키며 동문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동서의 동문들은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어째서 이런 상황인지 동서에게 물어보던 중에 다들 알아?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술을 마셨나? 동서의 질문에 동서의 동문들은 당연히 모르겠다고 했고 저도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참 뒤에 동서의 동문들에게 물었어요. 한국 병원 선생님들이세요? 이곳에는 조금 복잡한 사실이 있었어요. 동서는 몰랐던 게 있었다. 사실 내 생각엔 전에는 정말로 아버지끼리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서 아니면 쌍둥이 같다고 생각하죠. 아니, 정말이야. 아, 이해가 안 돼. 둘이 함께 있으면 키도 비슷하고 생김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해서 진짜 혼란스러워. 어린 시절 정말 똑같은 사촌 언니가 있었어요. 그 사촌 언니가 이번에 동서의 동문들뿐만 아니라
동서도 근무하게 된 그 병원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했어요. 그 병원은 사촌 언니의 아버지인 저한테는 큰아버지가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나 동서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촌 누나가 병원으로 전해가는 소식을 듣게 되면 동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자기의 여러 가지 일을 내 맘껏 하게 할 것이라며 내게 협박할 거예요. 그리고 스쳐 넘어가면 또 그때처럼 술을 마시고 나를 찾아와 혼을 부릴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냥 두 사람 다 몰랐다고 살아야겠죠. 지금도 어머니의 생일에 자식을 낳자고 주장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지치네요. 남편도 말하지 말라며 혼을 낼 정도로 엄격히 싸지고 있었으니 말하지 않은 것이 나을 것이라고 분명해요. 하지만 질투심이 많고 명성에 집착하는 동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에게 말하기 전엔 미칠 듯이 거짓말을 떼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부만 알아도록 결심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렇게 엿먹이려고 결심을 한 것을 보고 나도 그 자리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요. 내 선택은 정면 승부였죠. 사촌 누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촌 누나의 사진은 마치 비상한 무기처럼 꺼내 보임으로써 사촌 누나와 정말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캬, 정말 와봤어요. 혜헌에, 맞아요. 사촌인데 정말 비슷해서 놀랐어요. 이렇게 운명이 또 인연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저에게 묻자, 동서의 동문들은 열렬히 머리를 끄덕이며 그게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쌍둥이인 줄 알았다며 호들갑을 떨고 반갑다며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때 생각해보면 동서 동문들도 사회생활에서 일부분으로 이사장의 사촌 동생인 나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대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 와중에 동선이 형님 사촌 누나가 한국 병원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입을 벌리고 깜짝 놀랐어요.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며 참 간사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어요. 동서가 나를 놀려먹으려고 만든 자리에서 나의 사촌 누나의 존재와 그 병원이 우리 집안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서의 얼굴은 말 그대로 찡그렸어요. 그때부터 내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동서가 나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왔던 자리였는데 사과가 아니었나 봐요. 나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여기 더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실수를 정말로 했구나, 송 선생님. 그러면 아예 몰랐던 거야. 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송 선생님이 자기 형님 허구나라고 했던 것, 하지만 상황을 보니 송 선생 아주 제대로 허구나 봐요. 그럼 선생님들은 식사도 맛있게 하고 가세요. 우리 사촌 누나의 취임식 때 갈 테니까. 그런 말을 하고 집을 나서자 동서의 집에 있는 동문들은 눈치를 주시며 따라갔어요. 나는 일어섰어요. 어머, 나도 정신없어서 조금 전까지 몰래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아, 맞아. 그러면 어디까지 가시나요? 차 안 데리고 오셨다면 제가 가는 곳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요, 형님. 형님, 잠깐만요. 형님, 동서는 자기 동문들 뒤를 따라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게 말에 대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 눈치를 주시며 어쩌다가 할지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형님, 전 방금 그런 건 아니라고요. 전 원래 배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님을 재치 있게 속이려고 했는데 그게 역시 맥락이었어요. 제 눈치가 없었나 봐요. 동서가 형님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할 때 동서의 동문들은 다시 난동을 부릴 준비를 하며 윙구윙구하며 시작했어요. 동서는 그들의 반응에 창피해하며 견디는 것 같았어요. 이럴 때면 송 선생의 사촌 언니가 이사 많이 온다던데. 송 선생에게 왜 이러는 거야? 송 선생 정신없어? 병원에 오겠다 해놓고 지금 이런 짓들을 하면 어떡해? 송 선생 어떡해? 내 생각엔 송 선생 완전히 아무튼 내가 봤을 땐 송 선생 많이 이상하던데. 나도 만약 동서가 나였다면 더 이상 듣기 힘든 얘기였을 거야.
동문들이 하는 얘기를 듣자 동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병원으로 넘어오겠다던데 그 병원을 이미 설문했던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놓칠 리가 없겠죠. 중요한 대화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안심해 주세요. 아니었어요. 우리 사촌 언니가 병원에 오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 연봉 협상을 하기 위한 상황이었어요. 결정이 나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동수에게 너무나 무심했었죠. 동서는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가졌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오늘부터는 동서에게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가는 길에 사촌 언니를 좀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요즘 동서의 인생은 제대로 엇갈리고 있어요. 하나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사적인 문제라면 나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동서가 전화해서 혼란을 가져다 줬어요. 사실 동서는 우리 아버지의 병원에서 연봉 협상을 위해 스카우트되어 왔었어요. 그 상황은 저에게도 그렇게 답답했던 것이었어요. 저를 어떻게든 아끼고 돌봐주는 사촌 누나에게 누가 찍히든지 찍힌 것처럼 돼버리고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고 이루지 못한 저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동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동서에게 말했어요. 왜 동서한테 물어보고, 왜 동서의 얼굴에 손대고, 왜 동서한테 어이없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 동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그렇게 내 손을 더럽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동서가 정말 훌륭하고 우수한 의사였다면 우리 사촌 누나도 그렇게 실증 내지 않았을 거예요. 화를 낼 때는 나에게 화를 내야지, 동서에게 화를 내야지. 그렇게 화를 풀더라도 동서가 제게 막은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동서는 자신에게 할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해요. 동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동서가 제대로 말씀해주지 않고 당신을 해하려 한다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디서 의사복을 한번 입어보라고 해도 동서는 물론 그에게 물었다면 의사 데모도 와본 적 없는데 말이에요. 동서는 끝까지 부인을 해댔고 목소리가 좀 허신되었거나 소리를 덜덜거리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은 나오게 되었다면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제가 나쁜 일을 한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봐. 교활하고 엉뚱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나를 보고 나는 실력이 없다고 말하는 게 바로 너야? 내가 달래주지 않았던 학기를 막은 건 너지? 너에게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 내가 한 말 중 틀린 게 있다. 네 아버지가 아프니 시험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방패가 되었지. 되지라는 낮은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되는 건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거야. 미안하지만 너의 학기를 막은 게 아닐 거야. 착각하지 마. 내가 현직 의사이고 넌 단지 의전원을 다니고 있는 게 차이야. 우연인가 불행인가? 운명은 내가 너를 가르치면서 생각하는 바를 배울까? 넌 그저 의사 심사론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하는 것 같을까? 저런 식으로 나를 떠나는 건 그것이 저주인가? 이런 충동은 제트릭스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운 걸 알아.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당신이 엉망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거야. 나를 다른 인간과 구분하는 생각을 해 내 분노를 관리해야 했어. 그 분노를 제대로 이용하기는 했지만 집중력이 아직 남았어. 계속 가다 보면 구매하기 전에 신체가 먼저 떨어질 걸 알아야 해. 너물 두어 일 동안은 끄덕인 상태가 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우리를 둔 상태에서 아프지 않기로 했어. 나와 우리 서아와 우리 아버지만 두고 보라.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나타날지 알아. 이런 자만스러운 태도로 공부하고 독서를 하는 중 동서를 생각했네. 진짜 차단과 꾸준한 공부에 집중했어. 딸아이를 돌보는 시간에는 책을 채우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동안 책을 믿고 공부했어. 요절 쏟아가며 공부하기.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약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보니 평소에 떨어졌던 의대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너도 정말 멋져, 멋져. 그 의사 모양이 되어 있는 거야? 당연하지, 언니. 내가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언니도 알잖아. 왜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나는 다르고 모를지 몰라도 그 자아를 제대로 보여줄 거야. 내가 나를 그렇게 무시한 내가 얼마나 좋은 의사가 될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자신 있게 우리 사촌언니가 있는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일부러 사촌언니 병원을 선택했죠. 왜냐고요? 거기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못 갔으니까요. 이제는 나도 어떻게든 보여줄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싹둑난 각성한 동서에게도 똑같이 해주기로 했죠. 결과적으로 지금 나는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받아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동서는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병원에서 바쁘니까 연락도 못하고 있었어요. 안부를 묻는 거 아니고 동서 생각이 나서 한 장 보내볼게. 그리고 나는 연봉 협상이 이루어진 날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동서에게 보냈어요. 정확하게 듣기 위해 말이야. 동서가 떨면서 숨소리하는 걸 알아챘어. 열받아 죽겠는데 숨기려고 애를 썼던 동서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며 들려왔어요. 아, 확실히 좋은 인맥이란 게 있나 봐요. 별로 실력 없는 아주머니에게 이 정도 연봉을 주겠다는 게 보이면 와, 덕분에 한국에서는 인맥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군요.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어디가 양심이 있어? 정직하게 제 실력으로 인정받아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이기려고 하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대화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말다툼을 벌이려고 한 건가 봐요. 그런 상대방의 도발에 깜짝 놀랄 필요 없이 차분하게 대처했어요.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니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저를 보고 그래, 나한테 너한테 한 거야. 맞아,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개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데 너 미쳤다니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겠죠? 한순간 주접 떨었지만 알아요. 내가 당신보다 2살이 많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능한 의사는 너보다 내가 아니겠어요. 그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없냐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때 제 누가 그렇게 미쳤나요? 저의 불륜한 동서는 그 좌절을 견디지 못했어요. 창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원에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건 절대 안 돼. 내 사촌 동생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 자신의 이익만 보려 하다 보니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뻔한 얘기죠. 그 여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이미지가 되고 저는 절대 받을 생각 없어 사촌 언니의 단호한 입장으로 인해 동서는 여전히 커트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했죠. 동서가 끊임없이 우리 병원으로 이직 시도를 하려 했던 게 동서가 근무했던 병원 내부에 돌았던 건지 동서는 그 병원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하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우리 병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병원에 가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병원만 바라보며 진료도 제대로 안 보니 어떤 병원에서 그런 의사를 좋아하겠나. 사촌 언니가 한 말이 딱 맞죠. 자기 욕심 부리는 의사는 환자한테 실수한다고. 동서가 딱 그럴 인간이었어. 그 얘기 들었지? 자기 동서 말이야 저기 지방으로 내려간다. 기존에 있던 병원 원장이 단단히 화가 나서 서울이랑 경기도 쪽 병원에 싹 다 전화 돌렸었는데 그 병원 원장 이김이 장난 아니거든. 그리고 동서는 자기가 저지른 업보에 대한 대가를 툭툭이 받았어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서는 저 머리 다른 지방병원의 페이닥터로 겨우 취직을 하게 되어 시동생 부부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저희 가족과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남게 되었어요. 나랑 당신 때문에 자기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그 자식 하여간 어릴 때부터 남 탓하는 데는 아주도 같은 자식이었다. 괘씸한 자식.
나랑 당신이 그 자식 사업 다시 한번 살려보라고 빌려준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난다고. 시동생도 결국은 동서랑 똑같은 사람이었답니다. 자기 와이프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서운하다는 소리를 해버리면서 남편은 시동생 부부의 태도가 괴롭다고 느끼며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은 사업자금으로 받았던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유가 있는 만큼 도와주자며 받은 돈으로 생각했지만 시동생 부부는 돈을 갚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제차를 소비하며 지내자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에서 채무관계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들어오지만 그것도 동생의 이름으로 입금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동생은 여전히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에 비해 동생은 여전히 외벌이로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자신들이 인생을 망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지방으로 내려가며 카톡이나 SNS까지 탈퇴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억울하게 흥청망청 내며 가족의 돈을 낭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시동생의 결말은 초라하고 씁쓸한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시동생이 깨닫게 된다면 다시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말란다고 했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마음을 바꾼다 해도 사람은 그저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고 해도 도와주지 말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될까 싶어요. 개가 똥을 끊어도 사람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으니 말이에요. 동선 부부가 언젠가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럼 여기서 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에게 한 복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